편지 한 장이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을 멈춰 세웠습니다. 버스가 공격당한 것도 아니었고 그날 새로운 살인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한 편지 안에는 어느 날 아침 학교 통학버스를 노릴 수도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버스였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버스 운전사들에게는 행동 요령이 내려갔고 평범해야 할 등굣길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포를 만든 사람은 조용히 숨어있던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냈고 암호를 남겼고 신문에 자기 말을 실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짜 이름은 끝내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1968년 12월 20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니샤 외곽 허멀로드 호수 근처에 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17살 데이비드 패러데이와 16살 베티 루젠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위험한 곳으로 숨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조용한 도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멈춰 있었고 주변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왔는지, 왜 두 사람이 표적이 됐는지, 그리고 범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지만 범인을 바로 가리킬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약 6개월 뒤 1969년 7월 4일 밤. 이번에는 발레이오 외곽의 블루락 스프링스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는 마이클 마주와 달린 페린이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외곽이었고 차 안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허멀로드 호수 사건과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곧 총성이 울렸고 마이클 마주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달린 페리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또 다른 커플 피습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근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선 너머의 남자는 자신이 방금 블루락 스프링스에서 커플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섬뜩한 말을 남깁니다. 작년 12월 허멀로드 호수에서 있었던 일도 자신이 했다고요. 그 순간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밤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연결됩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미제 사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나타났고 자신이 했다고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남자는 숨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으로 걸어 나오듯 자기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사 세 곳에 잡힐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허멀로드 호수의 살인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편지를 신문 1면에 실으라는 요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주말 밤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라는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암호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경찰서 안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신문사로 번지고 거리로 번지고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범인은 사람을 해친 뒤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포를 직접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문사들은 편지와 암호를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암호 안에 범인의 이름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암호가 풀렸을 때 드러난 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있다고 했고 죽은 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가 될 거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은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암호는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편지를 보내고 암호를 던져놓고 모두가 그것을 풀게 만든 뒤에도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농락이었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한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조디악 가라사대. 이때부터 그는 조디악 킬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경찰이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먼저 만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세상에 던진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의 범행에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차 근처의 연인, 그리고 물가와 가까운 외곽 지역. 처음 두 사건만 보면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대상을 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디악은 그 예상마저 흔들었습니다.
1969년 9월 27일 나파 카운티 베레사우에서 브라이언 하트넬과 세실리아 셰퍼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앞에 검은 두건을 쓴 괴한이 나타납니다. 몸에는 특이한 문양이 있었고 그는 두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결박한 뒤 공격했습니다. 세실리아 셰퍼드는 결국 숨졌고 브라이언 하트넬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진술은 사건을 다시 조디악 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차 근처에서 벌어진 총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건을 썼고 문양을 드러냈고 피해자들을 결박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조디악의 모습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긋남은 완전히 커집니다. 1969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하이츠. 이번 피해자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외곽 주차장도 아니었고 물가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29살 택시 기사 폴 스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차 중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디악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마지막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섬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보이던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연인을 노리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택시 기사였습니다. 외곽에서 움직이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도시 아니었습니다. 차 안의 커플, 주말밤, 물가 근처. 그렇게 잡혀가던 그림이 한순간에 찢어진 겁니다. 범인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문사로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 스타인의 셔츠 조각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편지는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이 함께 도착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택시 기사를 죽였다고 말했고 그것을 증명하듯 피해자의 셔츠 조각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편지는 허세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말만 하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었고 물건을 가져갔고 그것을 다시 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도시 전체를 멈추어 세운 바로 그 위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노릴 수도 있다는 말. 아이들이 타는 버스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통학버스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버스 운전사들에게 행동 요령까지 전달됐습니다. 거리 위의 버스는 더 이상 평범한 교통수단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의 등굣길마저 불안의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통학버스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이 지점이 더 무서웠습니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아도 도시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만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확인된 살인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디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사에, 경찰에,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도 계속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잡히지는 않았는데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 계속 말을 걸어오는 존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끝난 듯 보이다가도 다시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2004년 4월 사건을 종결했다가 2007년 3월 다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발레이오 경찰이 조디악 편지의 우표와 봉투에서 타액 DNA를 검출했고 분석을 기다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도 어쩌면 이름에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용의자는 아서리 앨런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됐고 그의 집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생존자가 그를 지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필적과 DNA 대조는 결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는 심리가 열리기 직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도 잭 테런스, 얼벤 베스트 주니어, 게리 프랜시스 포스트, 리처드 호프만 같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주장과 정황은 사건을 끝낼 만큼 확실한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잡힐 것 같으면 멈췄고 풀릴 것 같으면 다시 다퉜습니다. 가까워진 것 같으면 다시 한 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969년 11월 8일에 보내진 암호 편지가 51년 만에 해독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암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렸고 여러 기관도 해독에 실패했던 암호였습니다. 마침내 그 문장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기대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이번에는 정말 끝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드러난 내용은 또다시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즐겁냐고 했고 가스실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말했고 자신만의 기괴한 믿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체에 가까운 결정적 경고는 없었습니다. 51년을 기다렸는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풀린 암호조차 끝내 범인을 데려오지 못한 겁니다. 조디악 킬러는 자신이 37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확인한 피해자는 7명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5명이 숨졌습니다. 그 밖에도 조디악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들은 있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과 주장된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숨겼고 이름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보냈습니다. 암호를 남겼고 별명을 만들었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아직 기어 있습니다. 조디악 킬러는 누구였는가? 편지는 남았습니다. 암호도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도 남았습니다. 용의자들의 기록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이름만 아직 없습니다. 가장 크게 자신을 드러낸 범인이 끝내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끝까지 이름을 숨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두가 엉뚱한 방향을 쫓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